각하 사회범배영화 방송 추석 특집 133회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마음이 급하셔. 빨리 끝내고 내려가셔야 되거든. 내려가시는 걸 제가 부드러워 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순서 기향기를 잠시 멈추시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정세윤 부의장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그 소리 지르는 걸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한 명이 앉아가지고 봉변가왕처럼 막 그걸 쓰고는 소리만 지르던데.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우리 국민의 해상 피격 사건 지금 난리잖아요. 탈북이든 표류든 북측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서 사망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처음 있는 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충격도 크고 망자한테는 더 할 수 없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애도를 표시하셨지만 문제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그동안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로.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그 전통문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내용이 들어있었죠.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오후 2시에 공개됐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한 8시간 후인 미국 시간, 워싱턴 시간 25일 날 아침 10시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볼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 간의 관계를 복원할 수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북미 간에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본 거죠. 일은 그쪽으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어떤 나라 사이에서도 잘 안 쓰잖아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예. 북한의 영어 사전에 기껏해야 주어 없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주어 없이. 그쪽에도 나경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쪽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식의 해명 내지는 변명을 해온 것이 북한이었었는데 유감으로 생각한다가 이때까지 최고 수위입니까? 그동안은 그랬었죠. 남녘 동포들에게까지 문 대통령과.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도움이 된다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주어도 있고 대상도 있고 이제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다 있는 거죠 이번에는. 북쪽에 사과가 몇 번 있었어요. 76년 8월 18일 날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인민군이 미류나무 가지를 치는 미군 장교를 도끼로 그야말로 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름으로 주한유령군 사령관한테 사과를 했어요. 남쪽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2008년 7월 달에 박광자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 그로부터 한 1년 지났나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주관하던 현대아선의 현정은 회장한테 평양에서 만났을 때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었죠. 그러나 북쪽의 최고 당국자가 남쪽의 최고 당국자 및 남쪽 국민들한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통신선을 6월 달에 북한이 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을 복원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치장점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고, 그거는 그것대로 공동조사든지 북한의 해명을 요구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북쪽이 저렇게 나올 때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손을 잡고 다시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야당에도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게 이제 사실 북한에도 코로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쓰고 다니겠어요? 특히 금년에 유난히 장마가 길어가지고 수해가 북쪽에 컸습니다. 또 태풍까지도 이제 2번이나 지나갔는데 같은 비가 내려도 남쪽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되는데 북쪽은 자재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관계로 수해가 한번 났다 하면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우통을 벗어제치고 런닝샷을 차림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만 되는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의 약점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위로를 보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고 답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식의 답서를 보내오지 않았어요? 이미 새 외교안보팀이 들어선 뒤에 국정원장 바뀌고 통일부 장관 바뀌지 않았어요? 또 국가안보실장도 바뀌고 남북 간의 물밑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교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도 신서 교환이 있었던 게 기반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남쪽의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도 같으면은 실무 당국자 선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는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할 일을 일부러 지시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했을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친서를 주고받고 또 최근에 그 안보실 사람들이 미국 갔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남북미가 종전선언 같은 걸 두고 물밑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미국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중국을 끼워 넣어야만 되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요.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팽덕회 중국인민지원사령관 3자 합의로 서명이 됐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중국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진핑이 방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짝짝짝 맞춰가지고 이렇게.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쫓아오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또 왕이가 또 미리 오고. 이 참,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서로가 자기 편되라. 중국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왕이가 왜 비싼 돈 들여서까지 오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잘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대선 전에 종전선언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중미 관계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서 오가고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얘기하고 폼페이도 온다 그러고 왕이도 온다 그러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퇴임 전에 그걸 해놓고 떠나면은 참 더없이 좋은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종의 입구로 들어가는 행위인데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이 세 개가 같은 반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전망이 보일 때 북쪽도 좋다 할 텐데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없고 언급도 없으니까 종전선언부터 덜컥할 수 있느냐. 물론 2018년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는 불쑥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바로 북미 수교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간단치가 않다. 지금 대선이 코앞이라
뭐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안 돼버리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때 신소를 주고받고. 아니 문 대통령이 뭐 뜬금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어떤 점에서 너무 신중해서 좀 사람 촉 터지게 만들지. 근데 또 결정할 때 보면 또 화끈하게 하니까 그런 뭔가 추진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그러면서 남북, 그다음에 중국, 몽골, 일본까지 동북아 5개국의 보건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1대1로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해요, 북한이. 요즘 심해졌습니다, 그게. 남북 간에 1대1로 지원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와서는 안 좋아합니다. 꼭 지원을 하더라도 협력 사업으로 하자고 그러죠. 협력 사업. 그런데 그걸 국제 협력 방식으로 그걸 추진하면은 북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안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종전선언까지 좀 밀어붙여 보자 그런 포석이었던 걸로 봅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스가 총리가 갑자기 북한을 꼭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역 네트워크 속에 일본 니들도 끼워 넣어서 북한 만나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납치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루려고 하면은 김정은은 만날 일 없다고 그럴 겁니다.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을 뭐 300억 달러인가 주기로 했다가 6월이라고 보내줬는데 일본에 그것이 가짜라고 터뜨려버린 사람이 아베였었거든. 그걸로 아베는 통계가 됐죠. 네. 아베 때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일본 가서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만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뜨거운 얼음을 만든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건. 근데 스가가 지금 그걸. 물밑이 강하다고 하니까. 북한은 물밑에서 언더 테이블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떳떳하게 회담에 나간다는 것을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돈에 팔려 끌려간다 하는 소리 안 듣고, 우리가 주도하는 동북아 5국의 보건방역협력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 뭘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것도 지소미아 효력 문제를 지금 회복하자는 얘기도 하러 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을 우리의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프레임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문 대통령은 당연히. 하고 싶어죠. 왜냐하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밖에다 놔두면. 밖에다 놔두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제 때부터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식민지 통치할 때도 남북을 나눠가지고 통치하지 않았어요. 서로 쌈붙이고. 그래서 북선, 남선 그랬었어요. 서로 싸우라고. 일부러. 디바이드 앤 룰의 기본이니까. 디바이드 앤 룰. 디바이드 앤 컨트롤. 일본이 제일 한반도에 대해서 심하게 쓰려고 그러죠.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얘기 한참 하시다가 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는 수서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1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2탄은 수서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것으로. 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그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제가 일요일날 전화드리니까 장관님 나오시는 거 알고 그냥 끊습니다. 좀 수법이 나빠. 제가 불가피하게 이미 지금 늦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지금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2탄은 추석 연휴 끝난 후에 모시는 걸로. 이것도 설명 못 하셨네. 딴 얘기 하다가. 이
북부 한계선 NLL도 넘어가서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 군이 발견했을 때는. 그때 왜 구출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북한의 영토잖아요. 탈북자가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탈북자 잡아가면 가만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가 가치다.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드디어 독립을 했구나. 배달 독립 만세! 장하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우리의 제로 배달 유니온. 배달 독립 만세! 배달 독립 만세로구나. 중개 수수료가 여기도 2% 이하, 저기도 2% 이하. 좋은 세상이 왔구나. 여보게 소상공인들, 자 어서 가입해 보시오. 가입이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 가스비.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벌써 그날인가? 카드 대금 14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나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800모 나갔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시원해.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내게 논이 주스를 내리라는 어명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위대에서 100% 유기농 논이로 만든 주스라 괜찮다 하셨소.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소. 사근이 만극하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내위대 논이 주스로 더 이상 몸에 죄지지 말고 사시오. 다음은 스포츠. 자, 심수창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동희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선 전 위원 나오셨고. 현입니다. 예. 홍재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추석 특집인데,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축구, 야구, 역사를 바꾸거나 그 전과 후로 나눠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축구는 월드컵 전과 후로 확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또는 우리한테 메이저리그는 박찬호 전과 후로 나눠지고. 우선 제가 궁금한 심수창 의원이 류현진 선수 데뷔전의 상대 투수였어요. 맞죠? 맞습니다. 예. 제가 키웠죠. 네. 제가 현진이 루키 시절을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예. 첫 선발이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 2년 차였고 예. 저 그렇게 생각했죠. 어제 고등학교 신인이 이제 예. 어디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 예. 딱 했는데 저는 5회 3실점하고 잘리고요. 신인이 9회까지 완봉승을 하더라고요. 완봉을 했어요, 데뷔전에서? 제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 유현진 선수랑 붙고 싶다고 계속. 모욕을 당했으니까. 네, 또 붙었어요. 네. 근데 또 졌어요. 그래서 또 요청했어요. 또 꼭 이기려고. 네, 또 졌어요. 마지막에 이 집에 4번째 또 요청을 해서 붙었죠. 네. 또 졌죠. 그래서 그해 유현진 선수한테 4승을 안겨주고 다음부터는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시키지 말라고. 아, 그래서 김강현과 류현진 누가 낫냐고 그러면 항상 류현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 레벨이 달랐어요. 네. 이 유현진 선수는 이 인천 동상호때에서도 굉장한 고교 에이스였고 심수창 선수는 2차 드래프트에서 11번 제일 밑에서 유현진 입장에서는 그냥 재물이었어요. 재물. 심지어 드래프트 제 뒤에 한 명 있었는데 걔는 지명 받자마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지명이 나중에 됐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 추신수 선수 추신수 미국 가기 전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국가대표를 하면서 신수가 먹는 것도 먹고 같이 이제 놀러 다니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야구 가르쳐주고 그때는 그랬죠 제가. 추신수 선수가 동기입니까? 저보다 한 살 밑에였는데 한 살 밑에? 아, 후배였구나. 걔는 2학년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를 했고 저는 3학년 때 이제 같이 갔는데 딱 야 신수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던져 했는데 지금은 신수야 사인 하나만 해줄래? 이런. 류현진하고 이제 처음
첫 경기를 붙었으니까 네. 그 투구가 생생하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아니 신인이 1회부터 150을 던지더라고요. 150km를 던지면서 그게 9회까지 가더라고요. 150km가. 그리고 삼진 10개인가 잡고 완봉승을 딱 했는데 좀 다른 애구나. 같이 내 역사를 바꾼 적은 없지만 역사가 바뀌는 순간 같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괴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줄 알았다. 메이저에 네, 처음에 신인이 트리플 크라운 18승을 올리고 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뭐가 특히 달랐어요? 일단 뭐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뭐 뭔가 달랐어요. 깊은 내용은 없어요. 네, 저는 그 경기를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래 유현진 선수가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었어야 됐어요. 왜냐? 인천 동상호 출신이기 때문에 SK에서 지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 SK에서 포수가 없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김광현이라는 또 좋은 좌완 신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SK는 거르고 그 다음에 바로 롯데 자이언츠가 유현진을 지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야화인데요. 유현진을 왜 지명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롯데 자이언트 스카우트 내부에서 소문이 돈 거예요. 유현진의 아버지가 조폭이더라. 실제? 실제는 아니고, 네, 실제는 아니고. 소문이 돌았다는 건 사실이냐고? 네,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주먹이다. 주먹이다. 그래서 선수 행실이 좀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오해였던 게 알고 보니까 제가 유현진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처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 바로 위층에서 조폭이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현진 아버님이 풍채가 좋으시니까 오는 조폭마다 유현진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한 명도 안 거르고. 근데 본인 딴에는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거를 소문이 와중에 됐는데 조폭이 들어와가지고 유현진 그렇죠. 아버지를 보고 그냥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영문도 모르고 서로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한 영문도 건데. 모르고. 그런데 유현진 아버님 정말 이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아니 근데 유현진 선수도 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런 온몸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좀 풍기는 아우라가 있죠. 그러니까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아버님도 같은 몸인가 보죠? 아버님 몸이 더 좋으시죠. 그리고 머리도 짧으시고 아주 진중하세요. 말씀도 없으시고. 근데 그날따라 말없이 인사만 했던 게 화분이 돼요. 더군다나 말도 없이 인사만 해서 그런데 머리도 짧게 갖고.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가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에서 얼씨구나. 근데 하나는 그런 소문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닌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순한 사람이에요. 예. 순한 조폭도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스프링 캠프 때나 신인이 아니에요. 전혀 주눅에 들지가 않고 자기 공을 던지다 또 심수창이라는 좋은 재물을 만나서 프로 시작이 좋았던 거죠. 첫 경기 데뷔전이 완봉승이었으니 대단했네. 제가 키웠습니다. 자,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어진 역사와 함께했던 재밌네 이거. 축구는 뭐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 저는 좀 내용 있게 가야 되겠네요. 내용 있게. 네. 또 뭐 역사가 바뀐 순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축구도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실제로 이렇게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뀐 계기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에 있어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 그렇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자마자 계속 물어봐요. 왜? 왜 그렇게? 왜요? 왜 그렇게? 왜요를 왜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 중요한 경기 앞두고 정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을 가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한다든가 막 정신력. 네. 히딩 감독이 보고 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히딩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근육과 평지를 달리는 근육이 달라서 그건 별로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력을 위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정신력이 뭐예요?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전까지는 단 1승도 못했던 나라잖아요. 항상 지면 신문 타이틀이 똑같았잖아요. 정신력도 투지도 없었다. 그런 건 정신력 아니다. 이겼다고 해서 말 이렇게 우쭐대지 않고 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졌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얘기가 그거죠. 오자마자 물어보죠. 기술위원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국 대표팀이 왜 그동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못 얻었다고 생각하냐.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들이.
정신력은 굉장히 좋은데 투지는 좋고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술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완전 반대로 해석하죠. 98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한국 축구를 분석했던 거죠. 당신들의 축구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체력과 정신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5대0으로 우리를 이겼잖아. 그 전 월드컵 때 네덜란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네. 차범근 감독이 그걸로 잘렸잖아.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막 3-4명을 제치는 그런 드리블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축구에서 별로 나오지 않아요. 축구에서 기본은 5m 앞에 있는 분에게 패스 잘하는 거 있죠. 그게 정말 훌륭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다 양발을 잘 쓴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좋다고 했던 체력과 정신력 안 좋아요. 당신들 지면 울잖아요. 당신들 막 피나는데 막 붕대 메고 뛰는 거 이거 정신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졌을 때 쫄지 마세요. 이겼을 때 우쭐대지 마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0을 90분 동안 꾸준하게 쓰면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 있는데 정신력이 왔다 갔다 기복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정신력이 안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70을 갖고 있는데 90분 동안 집중해서 70을 다 써요. 누가 정신력이 뛰어나다냐 물어보는 거죠. 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히딩크 옆에서 들은 것처럼. 살도 잘 붙여. 왜 잘렸어? 히딩크 감독은 기존의 한국 축구가 갖고 있었던 개념이나 질서를 뒤집어서 해석해줬어. 내부의 눈으로만 봤던 한국 축구를 외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맞아요. 우리가 진짜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히딩크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축구는 60년대, 70년대는 박스컵.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킹스컵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박스컵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북한은 66년도에 월드컵 8강을 가버린 거야. 아니 이럴 수가. 그때는 북한한테 뭐든 지면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박스컵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가 싸웠어요. 인도네시아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쯤 들어와가지고는 멕시코 월드컵 처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때 항상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의 벽. 붙으면 맨날 지니까 세계의 벽.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만 놀던 때예요. 그때가 2002년까지.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든지 나가는데 항상 일단 나가서 남미나 유럽을 붙으면 깨지는 거야. 예, 아시아의 종이호랑이다. 요게 2002년까지의 한국 축구였거든. 옛날 얘기하시니까 북한이 66년 월드컵에서 너무 잘하니까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뭐 박스컵 때 얘기하셨지만 옛날 대표팀 혹시 그 양지 팀이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양지. 양지라는 국정원에서 만든 팀이야 이게. 네. 말도 안 신기하죠. 양지가 뭐냐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양지예요.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대표팀을 운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게 많아요. 북한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스포츠가 소비됐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운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신력, 투지, 북한을 이겨야 돼, 싸워라 이렇게만 가다가 정말로 막 이렇게 운동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런 정신력이 있는 유럽 만나면 항상 지는 거예요. 비슷한 아시아 레벨은 이길지 몰라요. 국정원에서 축구팀을 운영했다니까.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또 한 번은 뭐예요 그럼? 또 한 번은 이제 내부적으로 인식을 바꾼 게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전술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되게 쫄았어요. 쫄았지. 엄청 쫄았어요. 홍명보 선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 월드컵에 나가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홍명보 정도 되는 선수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대구에서 평가전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프랑스인가 그럴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마지막에 지단을 부상시켰지 그때. 네. 그때 평가전이니까 호텔을 같이 썼대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타려고 딱 서 있더래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딱 보고 몇 명이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에서 보던 스타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딱 서 있으니까 이렇게 낭리 이러는. 네. 뭐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랬다. 그래서 막 트르제거. 야, 생각난다. 굽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선수들이 이렇게 통로 나가는데 네덜란드 친구들 에드가 다비지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클루이베르치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 막 이랬다는 거죠. 사인 받아야 되나? 인식이 직접 들은 얘기야 선수들한테? 네. 아니, 그럼요. 제가 박지성을 얘기했던 게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 이제 그러다가 박지성 선수가 맨유라고 하는 데를 딱 갔잖아요. 그렇죠. 맨유에 갔더니 같은 팀 멤버가 호날두야. 호날두야. 어떻게 룬이야. 룬이고. 반 니스텔로이,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막 퍼디난드, 그러니까. 비디치 그 친구가 리버풀하고 경기를 했는데 제라드가 있어요. 또 걔가 챔피언스를 나갔더니 메시랑 경기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서 나랑 옆에서 대표팀을 같이 하는 친구가 평상시에 리그 하는 애네 이렇게 생각하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쫄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지성이랑 같이 뛴 애들이잖아. 이렇게 아, 된 거죠. 선수들 스스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네, 그때부터. 그러면서부터 그 이후에 월드컵을 보면 2006년 때부터 선수들이 보는 표정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주장했었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용표 선수도 비슷한 얘기하고. 만약에 우루과이랑 붙어요 월드컵 때. 야, 저 수아레스 내가 지난번 뛰어봤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난번 뛰어봤더니 야, 쟤 왼발 잘 못 쓰더라. 왼발 남의 발이야.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박지성 선수는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세계와 우리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 언제나 우리가 저들보다 열등하지 않아. 절대 열등하지 않아. 골프의 박세리구나. 그렇죠. 그런 내부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게 박지성. 박세리 보고 나서 미국 LPGA에 가가지고 휩쓸고 있잖아요. 야구는 없어요. 전주련지는 메이저리그 캠프지로 가거든요.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는데 누가 자꾸 넥센 모자를 달라는 거예요. 선수가 외국인이요. 웨이트장에 메이저리그 선수가 나 절로 가라고. 없다고. 또 잠바를 달래요. 갔다고 다음날 물어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20승 한 투수 10몇 승 한 투수. 저는 오히려 몰라가지고 절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엄청 유명한 선수였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박찬호 선수가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박찬호 선수가 우리 프로스포츠에 가장 크게 준 거는 팬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박찬호 선수 이전에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 말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팬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나왔는데 박찬호 선수의 인생의 계기가 됐던 게 마포대교였어요. 박찬호 선수부터 우리나라 프로 변했죠. 팬에 대한 야구의 태도가. 선수들이 팬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네. 어느 팬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이제 그 팬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마포대교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근데 가족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시계를 보더니 오늘 박찬호 경기한 날인데 그럴 수 있다. 박찬호 경기 한번 보고 죽자. 식당에서 소주 한 번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박찬호 경기를 보는데 졌대요. 근데 이분이 열이 받은 거예요. 네. 네가 져? 내가 너를 네 경기 보려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 이기는 거 한번 보고 죽자. 그런데 이 야구는 5일째 다시 등판을 하잖아요. 4일을 기다린 거예요. 5일째 다시 소주 한 명 딱 갖다 놓고 너 이기면 내가 떨어진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이겼어요. 이제 수원 프로스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박찬호가 올해 10승을 할 수 있을까? 소설 아니에요, 소설. 아니, 근데 그러면서 10승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박찬호 선수한테 들려준 거예요. 마운드에서 내가 혼자지만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는지 그때 이유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늘 인터뷰할 때도 팬에 대해서 그리고 IMF로 이 신음하고 고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잘 던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박세리 선수가 또 따라하고 지금 모든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팬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박찬호 선수부터 시작됐다. 네.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그때 팬한테 얘기하는 맛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말이 많아진 거예요. 요즘 귀에 피가 나게 하잖아요. 제가 박찬호 선수 미국에 갔을 때 인터뷰를 딱 서로 바꾸니까 30분만 하자 그랬는데 4시간 동안 인터뷰를 녹취를 푸는데 기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제 질문은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박찬호 선수 특이하게도 통역을 두지 않았어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쌓였다가.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잘 못 던졌는데 갑자기 지나간 투수가 굿! 하고 갔대요. 근데 그 굿이라는 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뉘앙스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가라고 그러고 영어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근데 한국말을 그만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한국이 그리워서 늘 호텔바에서 혼자 얘기하던 버릇이 외로움이 지금의 박찬호를 만든 게 아닌가. 외로움이 지금 맞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외로워서. 저도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있으면 외로워서 밖에 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네. 외로워서. 아니 그리고 또 부인이 교민이시니까 뭐랄까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를 정확히 캐치 못하는 사이에서 이 쌓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밖에 나와서 폭발하는. 듣고 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고.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꼭 한번 이 무대에 한 4시간 걸릴 겁니다. 자, 박찬호 선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홍 기자님 하나 하고 가셔야지. 굉장히 긴장하네요. 이렇게 웃음 주시고 내용 주시고 그래서 난 뭘 던져야 되나. 역시 축구는 국뽕이니까. 국뽕. 네, 국뽕. 요즘 한국 축구에서 국뽕을 부르는 키워드가 두 이름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손흥민이고 이제 또 하나는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 네. 네. 박항서 감독이 2017년에 베트남에 갔단 말이에요. 예. 2017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은 이후에 동남아시아 축구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남아 축구 역사를 바꾼 사람?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갑자기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을 하고 그랬죠.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여서 하는 챔피언십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그랬죠. 데에서 10년 만에 우승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국에서 월드컵에 나간 일본인 국가대표 감독을 데리고 오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월드컵에 데리고 나간 국가대표 감독을 또 데리고 왔어요. 경쟁이 붙은 거지.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서는 축구 강국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베트남이 갑자기 위로 올라온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된 거죠. 피파 랭킹이 최고 지금 제일 높아요. 94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박항서 효과가 동남아시아 각국 축구협회 회장과 각 실무자들을 다 무능력한 놈으로 만든 거예요. 자국 국민들한테. 베트남 저렇게 하는데 우리 뭐 하냐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우리로 따지면은 북한이 통일을 한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평양에 그걸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모든 공공기관과 축구협회도 다 혈통, 백두혈통의 집안에서만 고관 대작들이 나와요. 실제로 베트남 축구협회장도 건국 영웅의 손자예요.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노이에. 대표팀 선수가 되려도 그쪽 출신이어야 돼요. 북쪽 출신이어야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박항서 감독이 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친구들을 막 뽑은 거예요. 실력만 보고. 깨져버린 거죠. 굉장히 깨져버려요. 히딩크가 그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을 한 거네요. 나이 같은 거 그렇죠. 라인 같은 거 출신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반 박항서 세력도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자기네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해서 처음에.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감독이 계속 우승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시아 역사를. 근데 아까 얘기했던 스즈키컵에서 우승할 때 난리였거든요. 제가 그걸 현장 중계했습니다. 그걸 베트남에 가서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는 엄청 큰 일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랑 똑같았습니다. 거리에 다 쏟아져 나가지고 베트남 국기 흔들면서 아예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다. 융숭한. 왜 본인은 그랬냐? 그래서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도 돈을 안 받아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실 베트남과 한국은 현대 역사에서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서로 그래서 사실은 악연이죠. 그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좀 봤어요. 정치가나 누가 가서 협상한다고 풀릴 수가 없죠. 그거를 박항서 감독이 가더니 한순간에 되게 처음에 신기했던 게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광장과 거리로 왜 쏟아져 나올까? 베트남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미국이 이겼다 이런 것도 있고, 프랑스 있고 미국도 이겼어. 뭐 이런.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축구가 발화가 딱 된 거죠. 근데 그걸 해준 게 누구냐? 한국 분인 거예요. 미국이 철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길거리에 나왔던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온 게 박항서 감독이 우승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중계하고 왜 잘렸었는데? 자, 축구는 그렇다고. 제 옆에 있는 심수창 선수가 사실 프로에 큰 획을 그었어요. 아, 심수창으로 인한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드래프트 11라운드면 가장 밑인데 간신히 프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심수창 선수는 가장 오래 야구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무려 16년 동안 여러 팀을 거치면서 현역을 16년이나 했어요? 네. 심수창 선수가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각 팀을 근근히 거쳐가면서도 16년 동안 야구를 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 모임이 야구 재기들이 보면 늘 하는 얘기가 1년 반장한 슈퍼스타보다 길게 운동한 선수를 최고로 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6년이면 길게 했다 진짜. 그리고 FA도 한 선수예요. FA도. 팩트네요, 팩트.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프로야구의 어떤 획을 그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인화. 그렇죠. 직장이죠. 그렇게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잡초같이 좀 버텨야겠다. 만약에 오버로 안 되면 옆으로 던지고 이게 안 된다 또 옆으로 던지고 이게 안 된다 또 이러면서 좀 버텼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이렇게 던질 필요가 있나?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막 내려왔다. 16년이면 굉장히 길게 한 거죠. 아주 길죠. 프로 선수가. 그리고 팀도 명문팀만 거쳤습니다. LG 트윈스 거쳤죠. 롯데 자이언츠 거쳤죠. 또 한화 이글스 거쳤죠. 근데 왜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지금 자, 크게 기대한 건 없었어요, 오늘 사실. 한국 프로야구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게 2009년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그때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가 한국 시리즈에 붙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구 전문 기자들도 김성은 감독이 이끄는 SK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워낙 야신이었으니까. 반면 조병현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 시절까지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꿔준 코리안 시리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차전에서 나주환 선수가 굿바이 홈런 말로 홈런을 치면서 기아가 우승을 하고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6차전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나주환 선수가 16타수 3안타, 타율이 1할 8푼 8리였어요. 그래서 다들 나주환을 3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7차전을 앞두고 제가 조병 감독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조병 감독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나주환이 오늘도 3번입니까? 했더니 3번이래요. 그러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왜 3번입니까? 마지막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병 감독이 무명 선수였기 때문에 코치가 됐을 때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정말 늘 야구장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신장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방울 레이더스 최약체팀, 가난한 팀의 코치이다 보니까 선수들 때문이라도 집에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원정 경기에서 중간에서 만나려는 거예요. 아들은 전주에 있었고 본인은 원정 경기에 있었고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들이 버스에 탔는데 창문에서 이 손을 딱 한 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 창문에 딱 아들의 손바닥이 김이 딱 보이더래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버스를 같이 타지도 못한 거예요. 가는 모습을 먼 바라치에서 바라보는데 딱 이 손바닥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유리창에 보였던 나주환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처럼 느껴졌다? 그렇죠. 감동적인 이야기가 미안한데 왜 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성적이 떨어지고 지금 야구 선수로서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픈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 선수를 보면서 자기가 아들이 아픈데 뭘 못 해주었던 그 마음이 떠올라서 그래서 저 선수한테 끝까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7차전에서 3번으로 내보냈는데 그때 투홈런 치고 말홈을 친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환호하는데 그라운드 한 곳에서 조용하게 먼 발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드님 이상한 나시죠 했더니
아무 말 못했어요. 아무 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세상에는 운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밖에 없다. 이번에 잘한 거는 나주환이 잘했던 거지 운이 좋았거나 내가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게 그분의 모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시리에서 기아가 우승하면서 프로야구가 확 일어나게 되죠.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추석이니까. 결론이 갑자기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자, 근데 한 시리즈로 프로야구가 훅 뜬 거는 롯데죠, 롯데. 최동원 선수가 혼자 4승을 해서 롯데를 우승시킨. 롯데가 확 올라왔죠. 최동원 감독이 없었다면 프로야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존재는 했겠지만 노조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또 이것도 야화가 있어요. 뭐냐면 최동원 감독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한 행동과 발언을 봐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죠. 아버님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쳤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의 진보적인 시각이 뭘로 투영이 됐냐면 아버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네가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너를 받쳐준 선수들이 있다. 항상 검소하고 항상 그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최동원 감독이 현역 때도 조다시라는 청바지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 조다시 청바지 제일 유명했잖아요. 예. 그 청바지를 김용희 감독이 사줄 때까지 그런 청바지가 지구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동조합의 맹아재 형태의 선수회를 만들었는데 최동원 때문에 노조가 탄생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최동원 선수가 없었다면 심수상 선수가 FA를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야, 프로야구사에서 한 사람만 꼽는다면 저는 최동원이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최동원이 곧 대한민국 프로야구입니다. 아니, 저는 롯데에 있었지만은 자일리톨 씹었던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 계속 그냥 9회 내내 그냥 껌만 씹었던 기억밖에 없어. 초콜릿하고. 자,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도 되나요? 다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광고하려고? 네. 제 유튜브 달순의 라이브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어쨌든 소방관이 실제 입고 현장을 누볐던 방화복 그 소재로 그대로 가방을 만든 거예요. 이 수익의 일부가 소방관한테 갑니다. 암투병 소방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부금,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지 못한 암투병 소방관에 전달이 되고 특수 소재 아마리드로 만들었다. 당연히 불이 안 탄다. 초내열성. 당연히 열이 흐르지 못한다. 열 절연성. 그리고 당연히 소방관은 물과 함께 하니까 방수. 이 중에 3개의 제품을 저희가 골라서 콜라보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로고가 이렇게 박히는데 하나는 내 얼굴이다. 부끄러워서 잘 모르게 해놨어요. 검게. 요 로고 2개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졌다. 몇백 개 없어? 거의 다 팔렸어요. 빨리 주문하세요. 예. 300개 한정으로만 만들었으니까. 이걸 누가 메고, 야, 네가 메볼래? 자, 저 걸어가봐, 저기로 가서. 아니, 우리가. 아니, 가방을 사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이즈랑. 응? 하여튼 좀 달라. 기존의 가방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지만, 제품으로도 좀 남다르다. 엄마, 저 기억상실증인 것 같아요. 같은 과자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에이, 걱정 마렴. 그건 톳두부 스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질리지 않고 뚝딱!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으로 햇섭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낚시를 요즘 하시는 분입니다. 유시민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요즘 이런데 나가고 계세요? 낚시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딴 데 인터뷰 안 하면서 낚시 춘추? 뭐하고 지내셨어요 도대체? 저는 그냥 작업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죠. 출연 안 하신다는 걸 오늘 추석 특집이니까 스포츠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책 얘기를 해달라고 꼬셨어요. 다 거짓말이야 근데. 자, 되돌아보면 총선 시즌에 유시민의 말이 다 옳았어요. 안 심심하셨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열심히 책 쓰고? 네, 책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심심하셨냐고. 왜 심심해요? 뉴스 안 봤어요, 뉴스? 뉴스 대충 보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사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도신문.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서 야 이건 아니지. 원래 인간 세상은 늘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고 뭐 또 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추론의 영역이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 떠 있는데 총격을 가하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모르죠.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했나봐요. 옛말에 식자우환. 아니 나도 그걸 몰랐으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러시아의 그 페테르부르크 만든 사람이라든가 에카제리나 2세 푸시킨이 대위에 딸 쓸 때 여자 황제 그 남편 쫓아내고 지가 자리 차지한 프로이센 왕으로서 독일 최초 통일 국가를 이룬 프리드리히 빌헬름 뭐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다 독재자예요. 전제군주제라는 것은 그 군주가 개인적 성향이 어떠하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카제리나 2세 같은 경우는 남편을 쫓아내고 제 황제가 됐지만 되게 못된 여자 사람이었거든. 그래도 보통 계몽군주 중에 하나로 쳐요. 내가 좀 인정하는 계몽군주는 16세기인가? 빈에 가면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이라고 있어요. 예술사 박물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사이에 있는 광장, 그게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인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남편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만들고 그 막내딸이 앙투아네트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 독재자였지만 이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너그럽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제군주들이 안 했던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 한 좀 거죠. 했고 일반적으로 전제군주들이 했던 일을 안 한 게 좀 있고 되게 그런 게 계몽군주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한 일들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자죠. 북한 체제 전체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왕조국가니까 이 사람은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자기 뜻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전제군주가 된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계몽군주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 계속 과거처럼 하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을 좀 더 오래 잘 해먹으려고 그런 개혁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취지에서 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고무선동할 목적으로. 고무선동을. 예. 근데 그렇게 고무선동하는 거는 민족의 이익에 보탬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쪽 한 곳에 몰려 있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다 씨를 뿌린다고 다 그것이 옥답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인류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그 소통 실패 때문에 살해당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은 분. 유심히 건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 계몽군주에서 듣고 있잖아. 저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지금 거기까지 갔어 지금.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만하지 유도신문은.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이 다시 등장해서 또 이 지형에 영향을 줄까봐 사전에 어떻게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알려보면 안 돼, 중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하려고 그런 거지. 아니 14남북 정상회담 14주년 심포지움 대담에 제가 업무상 나간 거잖아요. 업무상 나갔으면 그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뭐 국민의 무시기당하고 똑같은 소리 해야 돼? 그거는 겁나서 그런 거예요. 유심히 다시 등장해서 딱 논평하고 영향 발휘하고 좀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전부 김어준이 나를 고무선동하려고 하는 말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나는 그게 역할이니까. 유시민 고무선동이. 자, 그럼 책도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잠깐. 책 3권 소개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이게 거짓말이고 하나만 해요. 그래도 한꺼번에 쭉 할게. 코로나19 속에서 한가위 연휴 그것도 닷새씩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권하는 책. 가장 값싼 엔터테인먼트가 책이잖아요. 15,000원 주고 일주일 열흘을 어떻게 놀아. 그런 엔터테인먼트 오락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 3권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한가위니까 서로 사상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엄마하고 혹은 태극기 아버지하고 딴개의 딸 혹은 아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달퍼요. 이럴 때 이 책을 읽으면 슬며시 웃음이 나오면서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제목은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저자는 김범, 소설가 김범. 40대에 이 다스베이다를 즐겨 듣는 딸이, 물론 거기 다스베이다 듣는다는 말은 없어. 내가 추측한데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그 딸 몰래 태극기 집회에 감직한 70대의 어머니하고 사이에 생긴 일들, 가족 간의 얘기들인데. 소설이에요? 에세이예요. 에세이. 아주 얇고 조그맣고 가벼운 에세이예요.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읽다 보면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친구 집 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2마리 있어. 그 유기 고양이 다 죽어가는 거 살려가지고 배변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자기가 한 달 동안 프랑스에 갔다 올 동안 그 고양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딸이 그 태극기 부대 엄마한테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야 되니까 이제 아양을 떨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태극기 부대라는 확증은 없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어머니세요. 근데 되게 밝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입장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되게 읽고 나면 기분이 유쾌해져요. 그게 5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금년에 읽은 책 3권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 3개 소개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했구나, 읽고 나서. 유쾌해져요.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게 돼요. 웃기고 약간 슬프고 그리고 약간 감동적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2012년에 주진하고 파리 가서 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들어와서 감옥 가 이 새끼야, 이거 비슷한 그런 비슷한 관계구나. 근데 보통은 부모가 애를 낳았으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어떤가 상관없이 좋은 자녀 딸아들이 되어야 될 의무 같은 게 저는 또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생각
그걸 깨우치게 해주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난 싫어! 총수는 읽지 마. 이런 분들한테 딱 좋을 책이에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인데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죽은 자의 집 청소. 작가는 김완. 원래 시를 쓰던 분이어서 김완은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특수청소부예요. 고독사. 혼자 죽은 사람이 살던 방, 집. 또는 범죄가 벌어져서 사람이 죽은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일. 특수청소부예요. 이 책은요, 미리 경고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두 번 읽지 마세요. 제가 두 번째 다시 읽다가 그만뒀거든요. 감정이 너무 깊어져서 한 번 읽을 때 드는 감정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책을 두 번 읽기도 해요, 같은 책을? 어떤 책은 10번, 20번 읽어도 좋은 책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네. 이 책은 제가 처음에 읽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3분의 1점 읽고 나서 덮었어요. 저한테 깊이 울림을 줬던 게 고독사 한 사람의 집을 치우러 갔는데 문틈을 다 정테이프로 깔끔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 번개탄 피워서 죽었는데 가스통 뚜껑이 없는 거예요. 가스통 뚜껑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번개탄을 피웠으면 부탄가스통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사는 분이면 착한 사람일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혼자 죽었을까? 죽은 사람의 흔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물건들, 상황, 또 한편으로는 범죄의 현장을 치울 때, 그 가족들이 와서 집문서나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뒤지는 게 아니라 다 집 밟아놓고 가는 삶과 죽음. 그러니까 오래 살아가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두 번 읽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삶에 대한 회의. 그래서 한 번 읽으면서 오는 자기 감정. 이 정도를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다거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내가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가 돼요. 그리고 문장이 다 읽은 것 같다 나는 이제 시 쓰던 분이어서 문장이 아주 시 같아요. 예,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두 사람 다 아시는 분은 아닌 거죠? 예, 전혀 저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권은 이거는 어떤 용도로 갖고 왔냐 하면 책 한 권으로 보름 한 달을 보내고 싶다. 책 한 권으로? 진도 안 나가는 책이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책. 왜 진도가 안 나갔어요? 아니면 너무 진도가 안 나갔어요.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예.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냐 하면 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최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가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볼 때 해설자가 해설해줘 막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창호나 이세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서 해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책이에요. 이 제목은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 예, 여기 When Einstein Walked with Gödel 이거 수학사 책이에요. 수학사 History of Mathematics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고 괴델은 수학자예요. 괴델은 수학이라는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 내에서는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학 그 자체는 그 수학적 체계 안에서 그 수학의 무오류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이 책의 장점이에요.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 이제 이 책은 수학의 역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수학적 이론과 우리들의 삶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즐거움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 아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g제곱. 이걸 충족시키는 해가 있죠. 직각삼각형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잖아요. 예. 그 x제곱 위에 2자를 3자로 바꾸고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은 z의 3승 이렇게 해놓고 이 방정식을 충족시키는 정수해가 있냐 없냐. 이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건데요. 없다는 거예요, 답은. 페르마가 300년 전에 나는 이것을 증명했으나 책에 여백에 부족해서 적어두지 않았다. 이렇게 한 줄 남겨놨는데 몇백 년 동안 이거를 증명하려고 한 20년 전에 영국의 어떤 수학자가 책 2권 분량의 논증 과정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또는 세계지도 갖다 놓고 인접 국가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최소한 몇 개의 색깔이 있어야 되냐. 답은 4개예요, 4개. 색깔 4개만 있으면 모든 지도를 다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은 못해. 재밌어요. 그런 지적 능력을 공직에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도대체 왜 그따위 짓을 하며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기에 엄청 좋아요. 제가 지금 2번째 읽고 있는데 이해도는 한 반 정도. 예. 그러면은 이낙연, 이재명의 단점은 뭡니까? 그거는 방정식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하나 많기 때문에 해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런 대답을 이 책을 읽으면 할 수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눈여겨보는 주자가 혹시 있어요? 쿠르트 게델이요.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 심사를 받으러 판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따라갔어. 판사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지식 셀럽이 보정인으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아, 독일서 오셨다고요? 아, 저 독일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때는 합병됐을 때니까. 아, 그게 그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는 독재지만 우리나라는 독재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며칠 동안 연구했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델이.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얼른 말렸죠. 옆에서. 놔두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혹시 판사가 안 된다고 트럼프를 예상한 건가? 요즘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괴델이 틀림없이 수정헌법의 어떤 조항과 조항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이 해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막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응? 기존의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주저앉는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이 유일한 답안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막 많다. 엄청. 응? 유시민 답안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그럴 때 올 수가 있잖아. 온다고 가정하면 이쁘 있잖아. 이쁘 구문. 응?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올바른 해가 아니요. 여러분 소수가 뭔지 알죠? 소수. 1하고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는 수. 소수라고 그래요. 1, 2, 3, 5 이런 게 다 소수죠. 이 소수가 무한하냐 무한하지 않냐 이건 증명됐어요. 소수는 무한하다. 근데 소수를 수학자들이 계속 찾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단위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면 소수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 소수가 나타나는 법칙이 있을까?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제타 함수를 이용해서 가설을 발표를 했어요. 리만 제타 가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명은 안 됐고 소수는 무한하고 소수가 나타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증명도 안 됐고 그리고 계속 찾아나가면 소수는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선거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돼. 자, 오늘은 책 3개 소개한다고 이제
원래 바꿔온 미션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알리를 책 소개하신다면서요? 책 소개가 아니고 책 비평. 총수는 책 좀 읽어. 유시민이 책 비평하니까 이제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책하고 연결된 지금 당장의 주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또 질문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유시민 역시 똑똑해. 우리는 유시민 그거는 필요해. 있죠. 유시민이 필요해. 어떤 책에서 어떤 이론을 볼 때 현실 적용 문제라는 챕터가 딸려 있는 책들이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에는 5장이 현실 적용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현실의 오늘은 이만큼 합시다. 안 되겠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그런 얘기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나오세요. 그럼 여기에 연말쯤에. 그거는 모르고 지금 흐름을 보면 1등, 2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양강. 양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내후년 3월에 네. 그리고 대개 정당들이 6개월 전에 후보를 정하도록 그렇죠. 해놓고 있으니까 매년 4월 재보선이 끝나면 곧장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6개월 동안에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땅에서 솟아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솟아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이 구도를 잘 이어가서 끝까지 야당 쪽의 후보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쭉 갈 수도 있죠. 야당은 연세 많은 어떤 분이 하시려는 거 아닌가? 예. 예,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예. 우리는 또 항상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신발라 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총수는 계속 저를 불무지를 해왔는데 몇 년째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처럼 대답해 볼게요. 지지율이 압도적 1등이라도 안 해. 네. 여러 차례 말을 한 건데. 그렇지. 여러 차례 말을 했죠. 예. 난 안 들려. 이거 편집하지 마요. 나는 안 들려. 사람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는 지지율 때문에 그러나 누가? 밀의 어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예. 책을 그러면 한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내 프로에서 해야지.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기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스베이다에서 소개한다고 책 팔리나? 여기가 책 팔리지. 아 진짜? 책은 여기서 팔리지. 그걸 이미 증명됐어. 가칭 아일레어 북스는 그 책을 읽지 않아도 마치 읽은 것처럼 그 책의 핵심 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윈이 종의기원이라는 그 꽤 두꺼운 책에서 유전학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저자가 그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자생존을 통한 종다양성의 실현이라는 결론을 유도했는지를 보는 재미로 보는 거지. 그 자체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종의기원을 읽지 않아도 내가 마치 읽은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되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마실 나오듯이 와가지고 맨날 유도신문만 할 거지? 아니야. 아이 참 사람 못 믿네. 자, 아이고 김호준 총수를 믿느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네. 계약이 됐어요 이미. 앵무새 설탕 이만해. 우리나라에도 팔거든요. 요만하게 2.5kg짜리 여기서만 팝니다. 저희가 이 설탕 맛있어요. 표현이 안 되네. 맛있다. 혹시 설탕이 거기서 거기지 하시는 분들은 이 설탕은 진짜 맛있다. 유기농 비정제당 한번 사면 진짜 오래 먹어. 2.5kg. 이 설탕을 드시는 분들은 이걸 사시라. 거기서만 팔고 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이거지. 에스프레소에 하나 딱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지.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의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느 쪽도 지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싸우다가 그만해라. 저기 그만해라. 너나 그만해. 야 조용히 하라고 했다. 너나 조용히 해. 이거를 50번씩 주고받아. 야 내가 조용히 해라. 너나 조용히 해라. 이거를 계속해. 진짜로. 오늘 사연을 저는 살짝 보면서 신유진 변호사님 과다. 내가 과다. 결혼을 하면 아내를 통해서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뭔 개소리야. 그래도 네 효도 네가 해야지.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저 마초 아닙니다. 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이제는 뭐 숙공하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남편도 깜짝 놀란 거야. 미친년같다. 이제 너랑 못 산다 이러고 들어. 내가 너 개소리 한다고 보낸 거 봤지? 신 변호사 때문에 너 산 줄 알아.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당장 헤어지러 갑니다. 자, 우리 귀염둥이 오늘은 장이 일정이 있어서 제일 귀염둥이가 빠졌어요. 신양신 모시겠습니다. 우선 추 장관 오늘 무혐의가 났죠. 이게 내가 보기엔 병장회의가 끝을 냈다고 봐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나. 장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진작에 불기소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사건인데 윗선에서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라. 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것도 이제 기소까지 끌고 가는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채널이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이 딱 짜져가지고 순서대로 쭉 그런 그림이었는데 병장회의가 터지면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추석 전에 끝날 거다. 이게 더 이상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 다 불러가지고 정황을 확인했는데 나오는 게 없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푸닥거리도 한번 했잖아요. 압수수색까지. 다만 대검에서는 보강수사 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그냥 끝내버렸다. 이렇게 장사를 할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건이 없었으면 그걸로 장사했을 텐데 지금 이제 큰 게 터졌지. 그리고 반전의 포인트가 없었으면 조중동에서는 조국 프레임으로 자녀 특혜로 표창장도 찾았다는 거 아니야. 장 기자의 주장으로는 조중동에서 표창장을 찾았다는 거야, 아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리고 게임을 몇 시간 했다. 네.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 장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고발을 해놨거든, 이미. 그러니까 조국 때도 그랬고 윤미향 때도 그랬고 그 공식대로 태워서 쭉 가는데 갑자기 채널A에서 병장회의가 팍 나와가지고 거기서 확 꺾여버린 게 아니냐. 저 얘기에 신빙성을 주는 건 오늘 이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한글로 10페이지가 나왔는데 다 읽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 부분에 부대장인 대령이 처음에 병간할 때 승인을 해줬고 마지막에 연장한 것도 구두 승인을 해줬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뒤로도 압수수색은 몇 번을 했고 대질신문 거쳤고 지원반장인 상사가 하필이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10페이지를 써놨는데 그냥 처음에 끝난 거잖아요. 사병이 부대장 승인 받고 휴가 간 거를 뭘 설명을 해요. 부대장은 처음부터 그랬거든. 내가 구두 승인했다고. 부대장의 승인이 곧 합법의 근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했던 얘기잖아. 그렇죠. 맨 처음부터. 진짜 제일 딱한 저는 국방부 민원실 1700개 파일 다 들어봤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래서 추미애 목소리 나오나 싶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코미디. 그런데 조국도 만들었고 윤미향도 만들었으니 추미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예. 그리고 이시민 작가님도 이사장님도 만들려고 했고. 그렇지. 네. 그게 미리 잡히지 않았으면
유시민이 똑같은 꼴을 당했을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면서 유시민은 아니라고 아무 말을 해도 계속 수장관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책임 안 지잖아.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서둘러 불기소 처분했냐. 면죄부를 줬다느니. 뭐 죄가 있어야 면죄를 하지. 죄 자체가 없는데 미친 새끼들 진짜.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보강수사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도 무시했다라고. 보강할 게 뭐가 있어. 아이 씨발.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면죄부를 줬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서 조국 장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경심 재판은 어디까지 와 있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판결이 난 조범동 재판이나 조건 재판을 통해서 클리어된 것들이 있거든요.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네,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세 묶음으로 묶어지죠. 하나는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입학 비리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두 개에 관한 증거인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사모펀드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두 개가 다 관계 없다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권력형 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묶음인 입학 비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실기 실습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조민 씨가 예를 들어서 키스 갔던 건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냐? 지난 재판에서 나온 건 최근 뉴스는 조민 씨가 있었을 때 시험실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고등학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해 보였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다 그런 식이었죠. 교수가 실험 열심히 했다. 근데 검찰을 물 갈아준 게 뭐 실험이냐. 표창장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증거인멸은 사실 여기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다룰 필요가 없는데. 다룰 필요도 없는 건데 이 두 개가 정말 택도 없는 걸 가지고 30일에 걸쳐서 다퉈온 거예요. 30일에 공판을 참여하면 사람이 토하게 돼요. 정경심 교수님 아직 입원 중이십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정황이 많이 드러났는데 한 가지는 그 강사 휴게실에 있던 그 PC를 압수수색했던 정황,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또 조교가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용실 원장님 나오셨는데 이분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당신의 거래 정보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작성하시오. 그래서 작성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검찰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동의서를 써줬는데 그러니까 영장도 없이 동의도 없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정황이 다 나온 거죠. 재판에서. 그러니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보면 돼요. 처가 쪽은 정경심 교수를 매개로 해서 사모펀드 그래서 처가 쪽을 완전히 탈탈탈 턴 거고 친가 쪽은 웅동학원 탈탈탈 털었던 거고 자식들은 입시비리 뭐 표창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클리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이 부분은 판사가 아니 이거는 도대체 위조한 사람이 누구냐를 특정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특정을 못했어요. 서울대에서는 위조한 적이 없다고 사람이 했거든. 없거든. 자기들은 정상 발급했다고 했거든. 그걸 왜 위조하냐고. 그러니까. 고삐리들이 세암합숙 가는 걸 누가 위조를 해. 아 진짜. 조국 관련 검찰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냐. 장경진이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시도하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하나 했어. IP 관련해가지고. IP.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다고 검찰에서 얘기하냐면 학교 복도에 있던 PC를 집으로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그 복잡한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집에서 한 증거로 내민 게 뭐냐면 IP야. 그 PC에서 나온 IP. IP가 192.168 이렇게 시작되는 IP가 있어요.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학교망을 쓰기 때문에 이 IP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조국 교수 집에서 찍히는 IP를 보면 19168이라는 거야. 장영진 기자도 이제 네트워크를 모르니까 해설을 못해서 내가 끊어버렸는데 이건 062 내부 IP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062를 설치하면 19168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파리에서, 내가 뉴욕에서, 제주도에서 062를 설치하고 PC를 연계하면 19168로 시작한다고.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작업이 됐다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이게. 장영진 기자가 얘기했던 건 동양대에 있는 것도 19168로 시작한다.
동양대 그 PC가 있던 복도에 보니까 공유기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공유기가 있어. 공유기가 없다 그랬었는데 공유기가 있어요. 그 플러스 공유기가 공유기에 있었어. 연결된 PC를 봤더니 1918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공유기에 연결되면은 다 IP 주소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192, 168 뭐뭐로 시작하는 이 IP 주소가 나온 걸로서 보아 정경심 교수의 방배동 집에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근거로 삼았어요. 네트워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걸 근거로 정경심 교수의 집이란 걸 특정했다는 걸 알았다면 바보 멍청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 검찰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192, 168이라는 IP 주소가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1968로 시작되니까 너는 김어준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8년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보고 너 김어준이 틀림없어 라고 특정하는 것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1968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잖아.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공유기가 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또 그렇게 받아쓰고. 언론도 그렇게 받아쓰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조국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 집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데 그 근거가 IP 주소가 192, 168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했대.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바보 멍청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집에서 위조했으면 위조한 다음에 그거를 동양대 자기 연구실도 아니고 동양대 휴게실에 아무나 쓰라고 갖다 던져놓는 건 뭘까요? 그런데 그걸 또 기소해놓고 재판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론은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누군가는 다음 주 추석 끝나고 법정에서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명절을 보낼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김태현 기자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한다고 했냐 했더니 재판부에서 그 서증 조사하는 날 오전에 일정이 없으니까 그거를 시연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창장 니네가 시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라. 너무 부답하다. 안 돼! 안 된다고! 아니야, 누군가는 틀림없이 쪼임을 당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해봐라, 누군가. 몇 달째 거기서, 야, 되게 해봐 하고 있겠지. 추석 때 집에 가지 말고 다 해봐, 무조건. 내일신문, 그리고 YTN 이런 데서 나왔어요. 시연을 다 해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추석 내내 그걸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안 됐어. 이것만 해내면 승진이다. 민원실 파일 1700개도 들어봤다니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할 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정말 허리케인이 오든 태풍이 오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야 되는데 재판부의 쎄한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떠야 될 판이에요. 돈 문제는 돌이켜보시면 조국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자식 문제는 표창장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검찰 주장대로 안 만들어진다고. 그것도 꽝이야. 그리고 친족을 가족 사기단을 몰고 가기 시작한 거는 이 운동학원이거든요. 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의 전 와이프와 다 같이 이장 이혼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용이. 그걸 1년 넘게 이지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해야 돼. 네, 진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오면은 던지기식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최소한 사라지지 않을까. 추미애 때도 얼마나 많이 던졌어. 너무 심했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상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론사 빼주세요. 이거는 나만 빼주세요.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탄압이다, 뭐 이중처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군가 사기를 쳤어. 형사처벌 받죠? 그 다음에 사기친 돈 나한테 민사로 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이중처벌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형사처벌 받고 나서 민사 손해배상 받는 거 다 이중처벌이게? 오늘은 내용만 없이 목소리만 높아지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조국을 죽이려고 만들고 정경심을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온 가족을 다 압수수색하라고 그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니야. 전두환 노태우
반란군 처벌하는 것도 27회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34회야. 표창장 33회 가지고. 공판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진짜 피곤해. 10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들어와서 2시부터 7, 8시까지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요, 함부로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세냐면 옆에 변호사가 있지 않으면 이게 내가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변호사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고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이렇게 정말 절대적 약자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고석에 안 앉아봤잖아. 그 마음을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린 옆자리밖에 못 앉아봤어. 우린 옆자리밖에 못 앉아봤어. 예를 들어서 그 오촌살인 사건 때 주진우 나오고 감옥을 3년 가냐 마냐 이런 거 아니야. 박근혜 초기에 앉아 있으면은 주진우가 다리를 계속 떨어요. 그 말들이 귀 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너무 피곤하거든요. 계속 촉각을 빈도세우고 그중에 허점이 있으면 잡아야 되니까 졸 수도 없어. 응? 엄청나게 피곤해. 완전 녹초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판사가 불리한 심증이 드러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초죽음이 됩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드러내는 말을 자꾸 했어. 판사가 신이거든. 재판에서는 판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냥. 판사가 신이야. 그럼 정말 못 견뎌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쓰러진 건 난 이해가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 국민참여재판이라서 1박 2일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변론을 딱 끝내고 나서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3시간 정도가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변호사 셋이 다 법원 민원실에 있는 데 가서 탈진해갖고 전부 다 누워 있었어요. 먹을 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1박 2일 해도 그런데. 1박 2일 해도 그런데. 서로 변호사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건 엄살이 아니에요. 사람이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재판부라고 주진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5-2부. 만약에 그럴 정도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재판부라서 이 재판도 군데군데 유죄를 때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왕 나왔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뒤집으려면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건 법률가들의 상식이고. 근데 사모펀드 사건을 너무 심리를 안 했어요. 난 오히려 그게 약간 되게 이상해. 쎄해.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임정엽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간 이유가 사모펀드 때문에 간 거예요. 본인 전공에 관해서는 재판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결론 이미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쎄한 부분이에요.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부분이 쎄해. 전체적으로. 근데 사모펀드 부분이 이거는 오히려 깊게 다루면 오히려 조범동 재판과 달리 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미 결론이 좀 나 있어서 깊이 심리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오히려 하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자꾸 나올까봐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건데 지금 이때까지 그러니까 뭐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법정에서 달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을 때 그게 무슨 법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풀어준다고 결정해놓고 나머지는 때려 맞춘 거지. 거꾸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때려 맞추면 되는 거지. 판사가 신앙이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입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죄로 인정해도 이걸로 법정 구속시키기도 어려워요. 사모펀드 그나마 실형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 총수나 뭐 다른 변호사님 생각처럼 이게 쎄하다면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법정 구속하려면 사모펀드 쪽에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 횡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법정 구속을 시킨다든가. 조범동 재판에서는 이게 대여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쪽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투자야.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 어제 이미 완성해놨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의심이 간다 이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조국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 이런 생각은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들이 그런 의심을 할 정도다. 이 재판 내용 자체는 사실은 다 끝났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닭갈비 사건 있잖아. 응? 애초에 김용수 지사 누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상상해나 했어요. 해버리잖아. 이재용 풀려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 풀리지 않았잖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변수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재판의 디테일이 아니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혹여라도 있다면 또 싸움을 다시 시작되는 거지.
예. 복습. 그러면 이제 법원 개혁의 촛불을. 싸움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치는 놈이 지는 거거든.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네? 마지막이 영화예요. 고향도 가지 마라. 놀러도 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TV와 함께 지내야 되잖아. 5일 연속.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긴 거로 뽑아주세요. 제가 먼저 김성훈 기자 짧게 얘기해, 짧게. 네. 나 경고하는데. 막 나가는 이야기예요. 어? 막 나가는 이야기? 아, 브레이킹 배드라는 시리즈인데요. 브레이킹 배드. 재밌죠. 브레이킹 배드. 명불허전이다. 캐릭터와 스토리가요. 브레이킹 배드는 저도 추천. 그렇죠. 어떤 취향도 재밌어. 재미없을 수가 없어, 이건. 재미없으면 나쁜 사람이야.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자,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학생과 선생이 마약 사범이 되는 건데 설득이 될 정도의 스토리로 전개가 돼요. 고등학교 사학 선생님하고 고등학생이 미국을 제패하는 마약왕이 된다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비약도 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설득돼. 그럴 법해. 재밌어. 나도 추천. 그만 얘기해. 아, 여기에 이 작품하고 두 편을 같이 소개해야 돼요. 아, 스핀오프? 예, 베터 콜 사울이라는 작품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 무비 엘 카미노도 같이 보길 권하겠습니다. 네.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운이에요. 이 재밌는 거를 5시즌을 통으로 볼 테니까. 아무데도 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길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5일 동안 보실 수 있는 시즌 12까지 나온 빅뱅 이론을 사실 이거 보면서는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죠. 천재인 4명의 과학도가 나오고 이제 앞집에 사는 금발 미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화면 보고 에이, 코미디인가 보다 유치한. 그리고 안 봤는데. 시트콤이에요. 너무 재밌는. 누가 보면 재밌어요. 남녀노소 아무나 봐도 재밌습니다. 네, 제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브레이킹 배드 얘기하니까 저도 미드가 네. 하나 생각났어요. 와이어라는 미드가 있어요. 와이어. 도청을 뜻하는 와이어. 형사물인데 명작이에요. 심심해. 처음에 한두 편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완전 빠져들어. 고품격이다. 두 분이 못 보셨나 보구나. 좀 더 극적인 거 갑자기 또 생각났어. 소프라노스. 못 봤어? 이거는 마피아 일가족의 얘기예요. 폭력적인 세계잖아요. 형사 그리고 마피아. 물론 폭력도 등장해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고급스러워. 제가 좋아하는 미드 말씀드렸고 또 저의 두 번째 추천작은 11월에 개봉하는 007 새 시리즈를 기다리면서 007 시리즈 25편 전편을 보시라. 007 전편을 말하고? 너무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뭐 피어스 브로스넌부터 시작해서 숀 코너리, 뭐 제임스 본드 계보드들이 있잖아요. 네, 각각 배우들마다 느낌도 다르고 개성도 달라가지고. 자, 다음. 3일짜리 네, 뉴스룸 시즌 3까지 나온 작품입니다. 뉴스룸. 네, 네. 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웨스트윙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와이어는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프라노스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네.
뉴스룸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네. 동시대 최고의 각본가라고 한 아론 소킨이 제작을 했거든요. 이 작품은 감독을 한 그 드라마예요. 예. 아주 유명한 앵커가 균형 잡힌 어떤 언론인으로 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여기에 약간 똑똑한 에밀리 모티머라는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이제 연인으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멜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성훈 기자 그다음 뭐야? 제가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아니면 시리즈예요? 다큐멘터리 시리즈예요. 10부작짜리 시리즈예요. 그 여러분들께서 농구는 잘 몰라도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네, 마이클 조던 다큐가 재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더 라스트 댄스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예요. 재밌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도. 이 시리즈를 두 부류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40대 이상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 추억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대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다들 뭐 마이클 조던 농구화에도 마이클 조던 있고 마이클 조던 전성기를 못 봤던 젊은 세대도 봐라. 네. 그럼 다 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너무 재밌어요. NBA 사무국의 한 관계자가 마이클 조던이 1997, 98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 NBA 총재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이클 조던에게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야 된다. 아,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지금 완전히 다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제안으로 시카고 불스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데니스 로드맨, 카티 피펜, 토니 쿠코치 뭐 이런 선수들 NBA 사무국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지금 만들려면 만들 수 없는 영상이 그때 만들어져 있구나. 퍼름 안팎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은 충격들 구슬로만 회자되는 에피소드들이 전부 영상으로 담긴 작품이에요. 재밌을 것 같고 재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90년대 찍은 걸 왜 지금 다큐로 완성시켰을까?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을 것 같은 그 다큐가 왜 지금이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네.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왜 우리는 30년도 더 전에 선수를 봐야 되는가? 단순히 농구 선수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이끌었던 아이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알겠는데 2015년에 만들 수도 있었고 2010년에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찍어놓고 왜 20년에 묵혔다가 지금 나온 걸까?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아유,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본 내가 잘못이야. 내가 스스로 알아볼게. 윤성훈 평론가님. 네, 하루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7부작짜리 다큐멘터리도 준비해봤습니다. 하루짜리, 3일짜리, 5일짜리 가져오셨구나. 네, 타이거 킹 무법지대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완전히 미국에서 또 데이트를 친 작품입니다. 사유 재산으로 그러니까 키우는 호랑이의 숫자가 야생 호랑이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생 호랑이보다 사람들이 가둬놓고 사유지에서 키우는 그렇죠. 호랑이가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인물은 조 이그조틱이라는 인물인데요. 고양이과 동물 200여 마리를 키워서 돈벌이에 사용하는 거예요. 7부작짜리 타이거 킹 무법지대. 타이거 킹 무법지대. 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부다처제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하고 성적인 착취도 하고. 고발 다큐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발 다큐? 네. 또 동물권에 대한 그 다큐로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60분짜리 3부작입니다. 처음에는 뭐 고양이를 죽이지만 나중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범인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갑자기 생각나서 또. 그러니까 난 더 잡다하게 보니까 러시아 우주 영화가 재밌어요. 우주 기술에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먼저 시작해. 그리고 러시아 영화가 의외로 재밌어요. 그중에 두 개만 소개해 보자면 스테이션 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분은 보셨나? 오, 러시아 영화 잘 만드는구나. 우주 소재 그 실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재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 굉장히 재밌어요. 긴박함. 예,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워커. 실화야, 이것도. 러시아는 우주로 사람을 올려보내서 성공하고 실패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봤어요?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봐야겠네요. 예. 아니, 엄청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제목을 보고 보는 사람이 아닌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야, 이거 재밌다. 이 제목이 뭐지? 거꾸로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개의 영화는 제목을 다시 찾아본. 어차피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서 제목 모르고 그냥 보거든. 이 두 영화는 재밌어. 봐야 꼭 보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났어요. 막 나가는 영화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본 토마호크? 거의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영화냐? 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를 난 아무 정보 없이 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잊어버려요. OTT에 최적화된 본 토마호크는 이게 대체 무슨 장르야 이게 도대체. 그 서부극 플러스 고어를 합친 거예요. 근데 영화가 아주 세련되게 뽑혔거든? 내가 고어라고 했다. 고어. 집에 가서 봐야겠네요. 장르를 막 뒤틀고 그러면서도 영화가 쭉 끝까지 가가지고 와 모두가 다 환호할 영화는 아닌데 야 독특하네 이 감독 하게 되는.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군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박수 친 이유는 길어지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브레이킹 배드 끝까지 좋잖아요. 와이어도 마찬가지야. 너무 리얼해. 과장 없이 세련되게 만들어진. 윤평론가님께서 이제 타이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연체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체동물. 예. 오징어 이런 거? 예.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예요. 되게 감동 깊어요. 왜냐면 문어를 얘기하는데 감동까지 와? 문어하고 친구가 되는 이야기예요. 문어하고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교감을 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어는 원래 우리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절대 문어 못 먹습니다. 아, 문어가 지능이 높다? 지능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개나 고양이하고 비슷하고요. 이 작품을 개나 고양이랑 비슷하다고? 예. 문어가? 진짜로. 에이. 아니, 문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상어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등장을 하면 문어가 조개들을 자기 방패에 삼아가지고 보호색을 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지능하고 상관이 있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증거를 내놔봐, 다른 증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짝짓기 기간이 되면 새끼 알들이 자신의 영양분을 모두 섭취하도록 가만히 있어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지, 그거요. 아니, 문어는 달라요. 되게 지능적으로 해요, 그걸. 어떻게? 예. 어떻게? 그걸 영화로 보시면 알아요. 하여튼, 예. 보고 나면 문어가 고등생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 깨닫게 돼요, 바로. 아니, 진짜.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문어가, 제 감독이 문어와 친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보통 물고기나 뭐 해양생물들 같은 경우는 뭐 피하거나 아니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문어는 가까이 건드려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통 다른 생물들은 못해요. 돌고래는 하지. 고래도 하고. 한번 보세요. 나의 문어 선생님. 총수님 눈물 흘리실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추천작이 이제 루시퍼 시즌 5까지 나왔습니다. 루시퍼 사탄이 주인공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2승에 내려왔어요. 2승에 내려와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강력계 형사인 여성을 만납니다. 범죄 수사극이에요. 사탄의 이 인간 세계로 네. 내려와가지고 그 여형사와 조를 이루어서 사건을 해결한다. 판타지와 이제 또 추리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성 관객에게 권한다? 남자가 아무래도, 잘생겼어요? 네.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레치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레치드가 누구냐면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원래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굉장히 악랄한 간호사가 나오죠. 간호사가 왜 악마적인 간호사가 되었나? 왜 재밌어요, 그거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니까요.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미장센의 뭐 색감이라든가 화면이 예뻐요? 화면이 너무 예뻐요. 미장센과 어울려져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손까지 들 필요는 없고. 시날로아의 마라도나. 시날로아의 마라도나. 마라도나가 2017년도에 시날로아라는 팀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다큐네. 시날로아가 멕시코 마약과 카르텔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이 팀을 감독을 맡아가지고 일부 승격 결정전까지 올리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는 걸로. 지정 생존자. 네,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남은 사람이 원래 되게 좀 이제 거의 한직으로 밀려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죠. 정치 드라마죠. 정치 드라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SF 정치 드라마 배틀스타 갤럭티카 SF 장르인데 본질은 정치 영화예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봐야겠네요. 집에 가서. 네. 엄청 많이 보셨네. 아니 안 본 드라마 영화가 없어. 자, 이 중에 한두 개만 골라서 봐도 연우는 다 같지.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작품은 브레이킹 배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짧게, 라이트하게. 추석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눴어.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약속 온 시간이 다 됐는데 얘기 한참 하시다가 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은 분 유심히 건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 개몽주 대신 아니, 이제 듣고 있잖아. 저 말이 안 된다고 씨발. 이 얘기를 장윤준 기자가 잘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조폭이 결혼을 했던 거예요. 유현진 아버님이 풍처가 좋으시니까 오는 조폭마다 유현진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큐가 왜 지금이야 나온 거예요? 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네. 그걸 알겠어. 왜 지금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추석 짧게.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